아버지의 병간호를 핑계 삼아 상속 전부를 가져가겠다는 형님의 뻔뻔한 말은 제 가슴을 송곳처럼 찔렀습니다. 그날 밤 저는 도무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저는 3남매 중 막내로 어릴 적부터 형님을 존경하며 자라왔습니다. 아버지가 연로해지시고 병환에 걸리셨을 때도 형님은 늘 저와 동생들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곁은 내가 지킬 테니 너희들은 걱정 말고 일에 집중해. 그 말만 믿고 우리는 형님에게 아버지를 맡겼습니다. 형님은 늘 효심 깊은 아들이라고 여겨졌고 친척들 또한 그를 칭찬하곤 했습니다. 저 역시 형님을 믿었습니다. 피 한 방울 나눈 형제인데 설마 돈 앞에서 사람이 변하겠느냐? 그렇게 철석같이 믿었지요. 하지만 어느 날 아버지가 위중하시다는 연락을 받고 급히 병원에 달려갔을 때 저는 형님이 의사와 나누던 은밀한 대화를 우연히 엿듣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이제 오래 못 버티실 겁니다. 상속 문제는 제가 알아서 처리하겠습니다.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상속 문제라니요. 아직 아버지는 살아계셨고 의식도 또렷하셨습니다. 하지만 형님의 얼굴에는 묘한 자신감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며칠 후 집안 어른들이 모인 자리에서 형님은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아버지를 내가 끝까지 모셨으니 유산은 전부 내가 가져가는 게 마땅하다.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차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형님이 아버지 곁을 지킨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와 동생도 늘 병원비와 생활비를 분담하며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무엇보다 아버지의 뜻을 단 한 번도 묻지 않은 채 형님이 제멋대로 결정을 내려버린다는 건 도저히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 형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아버지가 직접 말씀하신 적도 없는데 제가 항의하자 형님은 차갑게 웃었습니다. 너희가 뭘 알겠냐? 내가 병실에서 아버지를 모시며 들은 유언이나 다름없는 말씀이 있다. 아버지는 나에게 모든 걸 맡기셨다. 순간 제 심장은 세차게 뛰었습니다. 아버지가 그런 말씀을 하셨을 리 없습니다. 제가 직접 병실에서 아버지와 이야기를 나눌 때 아버지는 늘 우리 3남매가 똑같이 나눠 가져야 한다고 말씀하셨으니까요. 하지만 형님의 말은 당당했고 어른들은 곧잘 쏘가 넘어가는 눈치였습니다. 저는 참을 수 없는 분노와 억울함에 치를 떨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선 더 이상 맞서 싸울 힘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증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혼자 술잔을 기울이며 저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아니야, 분명히 뭔가가 있어. 형님이 뻔뻔하게 저럴 수 있는 건 뭔가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일 거야.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고 말겠다. 그리고 며칠 뒤 저는 병원에서 한 간호사와 우연히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 바로 그때 제 가슴속에서 불길 같은 희망이 피어올랐습니다. 간호사는 조심스럽게 제게 귓속말을 했습니다. 저 병실에 CCTV가 설치되어 있다는 거 아세요? 그 한마디에 저는 숨이 턱 막히는 듯 했습니다. CCTV라니? 그렇다면 형님과 아버지의 대화, 그리고 형님이 꾸민 말들의 진실이 모두 담겨 있을지도 모른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제 인생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간호사가 건넨 짧은 한마디는 제 가슴 속에 불씨를 심어 놓았습니다. 병실에 CCTV가 있다. 그 순간 저는 온몸이 전율하는 듯 했습니다. 마치 하늘이 제 억울함을 알고 작은 힌트를 내려준 것 같았지요. 저는 곧장 마음을 가다듬고 간호사에게 더 자세히 물었습니다. CCTV가 있다고요? 혹시 녹화도 되는 겁니까? 간호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환자 안전 때문에 대부분 병실에 CCTV를 설치해요. 보호자나 환자 동의해 볼 수도 있고요. 근데 웬만하면 공개되지 않는 게 원칙이에요. 저는 그 자리에서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이제야 희망이 보이는 것 같았으니까요. 형님이 아무리 말을 바꾸고 아버지가 이미 기억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영상은 거짓말을 하지 않을 테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몰려왔습니다. CCTV 영상을 확인하려면 정식 절차가 필요할 텐데 형님이 가만히 두지 않을 게 뻔했습니다. 형님은 평소에도 교묘하게 상황을 유리하게 만드는데 능숙했으니까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저는 아내와 긴 대화를 나눴습니다. 여보, 형님이 아버지 유산을 전부 가져가겠다고 했어? 그런데 병실 CCTV에 모든 게 담겼을지도 몰라. 그걸 확인해야 해. 아내는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당신, 그럼 당장 병원에 요청해봐요. 혼자 끙끙 앓지 말고 제대로 싸워야지요. 안 그러면 평생 후회할지도 몰라요. 아내의 말은 제 마음을 단단하게 붙들어 주었습니다. 저는 다음 날 곧장 병원 측에 정식으로 요청을 넣었습니다. 하지만 병원 측은 난색을 표했습니다. 보호자 동의가 필요합니다. 환자 본인이나 법적 상속인 전원이 합의해야 합니다. 그 순간 저는 머리를 감쌌습니다. 상속인 전원이라니 결국 형님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형님이 왜 동의해 주겠습니까? 그는 분명히 극렬히 반대할 겁니다. 며칠 뒤 예상대로 형님은 저를 따로 불러내어 차갑게 말했습니다. 네가 요즘 무슨 짓을 꾸미는지는 알고 있다. CCTV 따위 봐도 소용없어. 괜히 날 건드리지 마라. 괜히 덤볐다가 너만 고생한다. 그 말은 제게 분명한 신호였습니다. 형님은 뭔가를 숨기고 있었고 그래서 CCTV가 두려운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더더욱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병원에서 근무하는 또 다른 간호사가 제게 은밀히 말을 건넸습니다. 저기 형님 되시는 분이 며칠 전에 병실 CCTV 위치를 확인하더라고요. 자꾸 지우자고 얘기하는 것 같던데 그 순간 저는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형님이 CCTV 삭제를 시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만약 그 영상이 지워진다면 저의 유일한 희망도 사라지고 말겠지요. 저는 즉시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았습니다. 변호사는 신중하게 제 이야기를 듣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능합니다. 법원에 증거 보존 신청을 하면 병원이 임의로 영상을 삭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형님 쪽에서도 강하게 반발할 테니 그때는 더 강력한 증언이 필요합니다. 증언, 바로 그 단어가 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때 떠오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병실을 자주 드나들던 한 간호사, 그리고 몇 차례 병문안을 왔던 친척들. 혹시 그들 중 누군가 형님의 말을 직접 들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며칠 뒤 저는 조심스럽게 그 간호사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아버지께서 형님에게 유산 전부를 주겠다고 말씀하신 걸 들으신 적 있으세요? 간호사는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들은 건 아버지께서 늘 내 아이들은 모두 똑같다. 재산도 공평하게 나눠야 한다고 하신 말씀뿐이에요. 형님께만 주겠다는 말은 단 한 번도 없으셨어요. 그 순간 저는 몸이 떨렸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결정적 증언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제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CCTV, 간호사의 증언, 하나씩 진실의 조각이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불안은 더 커졌습니다.
형님이 언제 어떻게 방역할지 알 수 없었으니까요. 그 사람은 언제나 제 한 발 앞서 움직이는 듯 했으니까요. 그리고 마침내 형님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형님이 움직이기 시작한 건 생각보다 빨랐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어머니가 울먹이며 저를 붙잡았습니다. 너 왜 형한테 그렇게 대하니? 형이 아버지 옆에서 몇 달을 밤낮으로 간호했는데 너는 와서 뭘 했다고? 재산 이야기는 형이 당연히 할 자격이 있지 않니? 그 말에 저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분명 형님이 어머니께 먼저 말을 흘린 게 분명했습니다. 자신의 이미지를 지키려는 듯 형님은 마치 자신이 억울한 피해자인 양 주변을 포섭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어머니 앞에서 차마 큰 소리치지 못했습니다. 다만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도 아버지 병원비 내고 병실 찾아뵙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어요. 그런데 형님이 모든 걸 가져간다고 하는 건 그건 아니잖아요. 아버지도 원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하지만 어머니는 쉽게 설득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눈시울을 붉히며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그렇게 말하면 내가 뭐가 되니? 내가 아들 키운 세월이 부끄럽다. 형이 없었으면 아버지도 진작 쓰러지셨을 거야. 저는 더는 대꾸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의 눈빛은 이미 형님의 말에 흔들려 있었습니다. 그날 밤 방에 홀로 앉아 있던 저는 참담했습니다. 피부티조차 믿지 못하는 현실이 너무나 잔인하게 다가왔습니다. 며칠 뒤 친척들 사이에서도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아들이 형을 몰아쓴다더라. 형이 아버지를 모시느라 고생했는데 동생이 딴지를 건다더라. 모두 형님이 흘린 말들이었습니다. 저는 점점 고립되어 갔습니다. 그런데 그 무렵 뜻밖의 희망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병실을 자주 오가던 한 친척 형이 전화를 걸어온 겁니다. 야, 그날 내가 병실에 갔을 때 들은 얘기 있는데 너한테 도움이 될지 몰라서 전화했다. 저는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그는 조심스레 말을 이었습니다. 네 아버지가 형한테 모든 걸 네가 가져라. 이런 말은 절대 안 하셨다. 오히려 형제끼리 다투지 말고 똑같이 나눠라고 말씀하시더라. 근데 이상하게 그날 이후 형이 친척들한테는 정반대로 얘기를 퍼뜨리더라. 그 순간 저는 전율했습니다. 이건 분명 형님의 조작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확신이 들었습니다. CCTV와 증언만 확보된다면 형님의 거짓말은 단숨에 무너질 수 있다는 걸요. 하지만 문제는 시간이었습니다. 형님이 CCTV 영상을 지우려 한다는 얘기를 이미 들었고 그가 법적으로 움직이기 전에 제가 먼저 행동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변호사와 함께 법원에 증거 보존 신청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지나지 않아 형님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네가 그렇게 나오겠다 이거지? 좋아, 끝까지 가보자. 대신 너도 무사하지 못할 거다. 그 말에 저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형님은 늘 그렇듯 협박과 압박으로 저를 주눅 들게 만들려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저는 이미 마음을 굳혔고 뒤로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법원에서 증거 보존 결정이 떨어졌습니다. 병원은 더 이상 영상을 삭제할 수 없게 되었고 형님은 분명히 당황했을 겁니다. 하지만 형님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노골적으로 저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족 모임에서 형님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내가 몇 달 동안 아버지 옆을 지켰는데 동생은 몇 번 얼굴이나 보러 왔나? 이래도 내가 재산을 가져가면 안 된다고?
사람들의 시선이 제게 쏠렸습니다. 억울하고 분했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곧 드러날 진실이 우리 편이 될 거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하지만 그날 밤 저는 또 한 번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병실에서 CCTV가 있던 벽 한쪽이 갑자기 교체됐다는 겁니다. 혹시 형님이 벌써 손을 쓴 걸까? 제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 차올랐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병원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을 때 저는 손에 쥔 휴대폰이 미세하게 떨리는 걸 느꼈습니다. 담당자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보호자님, CCTV 장비 일부가 교체되면서 영상 저장이 불안전할 수 있다는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은 하얘졌습니다. 이제야 형님이 왜 그렇게 자신만만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는 이미 오래전부터 CCTV까지 손댈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겁니다. 그럼 영상은 남아 있습니까? 제가 다급하게 묻자 담당자는 잠시 말을 고르더니 답했습니다. 확인해 봐야 합니다. 일부는 남아 있을 수도 있고 일부는 손실됐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증거 보존 결정이 내려진 이상 저희도 함부로 삭제하거나 은폐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그제야 심호흡을 할 수 있었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 분노는 점점 커져갔습니다. 형님은 아버지를 핑계로 상속을 독차지하려 했을 뿐 아니라 진실마저 완전히 지워버리려 했던 겁니다. 며칠 뒤 열린 가족 모임 자리에서 형님은 또다시 사람들 앞에서 저를 몰아붙였습니다. 내가 아버지를 모신 건 사실이잖아. 그런데 동생은 몇 번이나 병실에 찾아왔나? 남들은 다 알고 있어. 내가 아니었으면 아버지가 진작 돌아가셨을 거라는 걸. 그 순간 저는 더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형님, 그럼 CCTV를 공개합시다. 아버지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누가 옆에서 무슨 말을 했는지 다 나올 테니까요. 순간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형님의 얼굴은 굳어졌고 눈빛이 날카롭게 흔들렸습니다. 그는 억지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CCTV.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아버지는 이미 의식이 없으셨잖아. 너 괜히 없는 증거 들이밀면서 가족들 앞에서 망신당하지 말아라. 하지만 분위기는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친척들은 저를 의심스럽게 보던 눈빛에서 점차 호기심으로 바뀌었습니다. 형님이 애써 부정할수록 사람들의 의문은 더 커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변호사와 다시 머리를 맞댔습니다. 변호사는 냉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형님 쪽이 CCTV를 지우려고 한 정황 자체가 이미 의심을 살 겁니다. 게다가 간호사의 증언까지 있으니 영상이 일부 손실됐더라도 재판에서 충분히 승산 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며 저는 마음속에 작은 불꽃 같은 용기를 되찾았습니다. 형님의 거짓말은 더 이상 오래 가지 못할 겁니다. 며칠 뒤 저는 뜻밖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병원 근무자가 익명으로 남긴 제보였습니다. 환자분 병실 CCTV 중 일부는 교체됐지만 백업 서버에 자동 저장된 영상이 있습니다. 아마 형님이 모를 겁니다. 그 순간 저는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하늘이 정말 저를 돕는 듯 했습니다. 형님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진실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형님이 더 이상 단순히 CCTV를 지우려는데 그치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며칠 후 그는 가족들 앞에서 제게 결정적인 일격을 가하려는 듯 전혀 예상치 못한 종이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형님은 가족 모임이 열리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들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두툼한 종이 몇 장이 들어 있었고 그는 일부러 과장된 몸짓으로 꺼내어 식탁 위에 탁 펼쳤습니다. 여기 보세요. 아버지가 직접 사인하신 문서다. 아버지는 나에게 전 재산을 맡기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다. 이건 그냥 말이 아니라 서류로 남아있다. 형님의 목소리는 당당했고 친척들의 눈빛은 흔들렸습니다. 종이에 선명하게 찍힌 도장과 사인이 순간 모두를 믿게 만들었습니다. 어머니조차도 서류를 바라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정말 아버지가 남긴 거라면 너희가 다투는 건 의미가 없지 않겠니? 저는 서류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제 가슴 속에서는 강한 의심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아버지는 늘 신중하고 꼼꼼한 분이셨습니다. 그분이 유언을 남기셨다면 법적으로도 공증을 받거나 최소한 변호사 앞에서 작성했을 겁니다. 그런데 저 문서는 도무지 그런 형식을 갖추지 않고 있었습니다. 형님, 이거 언제 작성된 겁니까? 어디서? 누가 증인으로 있었습니까? 제가 묻자 형님은 비웃듯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병실에서 직접 쓰신 거다. 증인이 꼭 필요하냐? 아버지의 친필 사인과 도장이 있는데 그게 증거지. 순간 제 속은 들끓었지만 겉으로는 차분히 웃음을 지었습니다. 형님, 제가 보기엔 저건 위조입니다. 아버지가 언제 저런 글씨체를 쓰셨습니까? 병실에서 제가 직접 뵐 때는 손도 제대로 못 움직이셨잖아요. 순간 분위기가 술렁였습니다. 친척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일어났고 몇몇은 서류를 유심히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형님의 얼굴은 잠시 굳어졌지만 곧 다시 태연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그럼 네가 증거를 가져와봐. CCTV든 뭐든 하지만 내가 가진 건 아버지의 친필이야. 판사 앞에서도 이건 통할 거다. 그날 밤 저는 집에 돌아와 서류 내용을 떠올리며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정말 저 서류가 법정에서 통할까? 아니면 제 의심처럼 허술한 위조에 불과할까? 아내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흔들리지 마요. 우리가 본 아버지는 저런 글씨를 쓸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잖아요. 게다가 당신이 가진 게 뭔지 형님은 몰라. CCTV와 증언 그리고 그 서류가 위조라는 사실. 결국 진실은 드러날 거예요. 아내의 말은 제 마음을 다시 붙들어 주었습니다. 저는 곧장 변호사와 상의했습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확인하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필적 감정이 필요합니다. 저 문서가 위조인지 아닌지 법원에 감정을 신청합시다. 그리고 CCTV가 확보된다면 형님의 거짓말은 단번에 무너집니다. 그 순간 저는 다시 희망을 붙잡았습니다. 이제 게임은 점점 진실을 향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형님은 그저 기다리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점점 더 노골적으로 저를 압박했고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저를 모함하기 시작했습니다. 동생이 돈 욕심에 나를 모함한다라는 소문이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저는 점점 숨이 막혀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상하게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 차가운 결심이 단단히 자리 잡았습니다. 좋아, 형님. 끝까지 가보자. 이번엔 당신이 무너지는 걸 내가 반드시 지켜볼 거다. 그리고 마침내 필적 감정 결과가 나오고 CCTV 비백업 영상을 일부가 확보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제 진실은 서서히 그러나 거대한 파도처럼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변호사 사무실에서 필적 감정 결과를 받아들었을 때 제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서류 봉투를 열자 위조 가능성 높음이라는 문구가 선명하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버지의 평소 필체와 대조했을 때 너무나도 다른 글씨체라는 결론이 내려진 것이었습니다. 보셨죠?
변호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건 명백한 위조입니다. 법정에서 충분히 뒤집을 수 있습니다. 순간 제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억울함이 조금은 풀리는 듯 했지만 동시에 참담했습니다. 형님이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으니까요. 피부티라는 이유로 늘 존경하고 의지해왔던 형님이었는데 결국 눈앞의 돈 때문에 자신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날 밤 저는 술잔을 기울이며 혼잣말했습니다. 형님, 대체 왜 이렇게까지 했습니까?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당신 모습에 분노하셨을 텐데. 그런데 거기에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병원으로부터 또 다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백업 서버에 저장된 CTV 영상 일부가 확보되었다는 겁니다. 저는 즉시 달려가 변호사와 함께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영상 속에는 아버지 병실의 일상이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간호사들이 드나드는 모습, 형님이 아버지 곁을 지키는 듯한 모습. 그런데 그중 한 장면에서 제 심장이 크게 요동쳤습니다. 형님이 아버지 귀에 속삭이듯 말하는 장면이었죠. 아버지, 이젠 저밖에 없잖아요. 그러니 재산은 다 제게 주신다고 하셔야 해요. 그렇죠, 그렇죠.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기운이 빠져 눈조차 뜨지 못하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님은 혼잣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래, 아버지가 고개 끄덕인 걸로 하겠습니다. 다 제 몫으로 남기신 거예요. 그 순간 화면 속 형님의 얼굴에는 알 수 없는 미소가 스쳤습니다. 저는 온몸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아버지의 침묵을 자기 멋대로 해석하고 그것을 유언이라 포장하려 했던 겁니다. 이건 결정적 증거입니다. 변호사는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형님이 아버지를 강제로 몰아붙이고 대답 없는 상황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한 장면이잖아요. 재판부가 보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겁니다. 저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CCTV는 단순히 형님의 거짓말을 무너뜨리는 것을 넘어 아버지의 억울함까지 드러내는 듯 했습니다. 며칠 뒤 재판 날짜가 잡혔습니다. 형님은 여전히 자신만만한 태도로 법정에 서겠다고 큰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저는 달랐습니다. 이제는 두려움보다 확신이 더 컸습니다. 필적 감정, 간호사의 증언, CCTV 영상, 모든 것이 하나로 이어져 형님의 거짓을 무너뜨릴 준비가 되어 있었으니까요. 재판 당일 법정 앞에 서 있던 형님의 눈빛은 여전히 당당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오늘 이후로 그가 다시는 예전처럼 고개를 빳빳이 들고 다니지 못할 거라는 걸요. 그리고 판사 앞에서 마침내 진실의 무게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법정 안공기는 숨 막히게 무거웠습니다. 형님은 정장을 단정히 차려입고 당당히 입장했습니다. 마치 모든 게 자기 뜻대로 흘러갈 거라는 듯 눈빛은 여전히 오만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자 형님 측 변호사가 먼저 나섰습니다. 피고인은 아버지를 오랫동안 지극정성으로 간호했습니다. 다른 형제들이 병실에 드나든 건 손에 꼽힐 정도였고 모든 경제적 정신적 부담은 피고인 혼자 떠안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버지가 전 재산을 맡긴다는 취지의 문서를 남긴 것은 너무도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 말에 방청석에 앉아있던 몇몇 친척들이 고개를 끄덕이는 게 보였습니다.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저는 이를 악물고 제 차례를 기다렸습니다. 곧 제 변호사가 자리에서 일어나 차분하게 말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원고 측은 피고인의 주장이 전혀 사실이 아님을 입증할 충분한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이 문서가 위조라는 점을 밝히겠습니다. 법정 직원이 서류를 판사에게 전달했고 판사는 감정 결과를 확인했습니다. 위조 가능성 높음. 그 순간 형님의 얼굴이 살짝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곧 억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럴 리 없습니다. 아버지께서 직접 쓰신 건데 무슨 위조라는 겁니까? 그러자 변호사는 준비한 자료를 꺼냈습니다. 여기에는 고인의 평소 필적과 병상 당시의 손떨림 정도가 함께 비교되어 있습니다. 감정인은 이 문서가 고인의 필적일 가능성이 극히 낮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또한 증인이 있습니다. 바로 그 순간 간호사가 증인석에 앉았습니다. 그녀는 또렷한 목소리로 증언했습니다. 고인은 병세가 악화된 이후로는 펜을 제대로 잡지도 못하셨습니다. 제가 옆에서 직접 지켜봤습니다. 재산은 공평하게 나눠야 한다는 말씀은 여러 번 들었지만 특정 자식에게 몰아주겠다는 말씀은 단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습니다. 법정안이 술렁였습니다. 판사의 눈빛은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형님은 식은땀을 흘리며 물잔을 부여잡았지만 여전히 버티려 했습니다. 증언이야 얼마든지 꾸며낼 수 있지 않습니까? 간호사가 무슨 근거로 제 말을 부정합니까? 그 순간 제 변호사가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그래서 CCTV 영상을 제출합니다. 화면이 켜지자 법정안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고요해졌습니다. 화면 속에서 형님이 아버지 귀에 대고 속삭이는 모습이 선명히 비쳤습니다. 아버지, 재산은 다 제게 주셔야죠. 그렇죠, 그렇죠. 하지만 아버지는 전혀 대답하지 못하셨습니다. 그럼에도 형님은 혼잣말처럼 그래, 아버지가 고개 끄덕인 걸로 하겠습니다라며 웃음을 짓고 있었습니다. 순간 방청석에서 탄식이 터져 나왔습니다. 판사의 눈빛은 차갑게 굳었고 형님의 변호사조차 말문이 막힌 듯 고개를 떨궜습니다. 저는 그 순간 심장이 세차게 뛰었습니다. 드디어 진실이 드러난 겁니다. 형님이 어떻게 아버지의 침묵을 왜곡하고 그걸 자신에게 유리하게 조작했는지가 모두 밝혀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형님은 마지막까지 발악했습니다. 저건 오해입니다. 아버지는 분명히 의식이 있으셨고 제 말을 들으셨습니다. 고개도 끄덕이셨잖아요. 그러나 영상은 너무도 분명했습니다. 아버지는 단 한 번도 반응하지 못하셨습니다. 형님의 목소리와 억지 웃음만이 적나라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제 형님이 더는 빠져나갈 길이 없다는 걸요. 형님의 목소리는 점점 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가 아무리 발악을 해도 법정 스크린에 비친 영상은 형님을 향한 결정타였습니다. 판사는 무표정하게 영상을 끝까지 지켜보더니 짧게 한마디 했습니다. 영상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 순간 방청석에서는 낮은 탄식과 함께 한숨이 터져 나왔습니다. 친척들 중 몇몇은 얼굴을 붉히며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지금까지 형님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었던 이들은 충격에 빠진 눈치였습니다. 형님은 필사적으로 손을 내저으며 소리쳤습니다. 아버지는 제 말을 듣고 계셨어요. 제가 잘 아는 아버지니까 저만 아는 눈빛으로 대답하신 거라고요. 그러나 판사의 시선은 냉정했습니다. 피고 감정적인 주장만으로는 법정에서 인정되지 않습니다. 고인의 의사를 추정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 증거와 증언에 따라 판단합니다. 형님은 결국 입술을 깨물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때 저의 변호사가 다시 자리에서 일어나 차분하게 정리했습니다. 재판장님, 이 사건의 본질은 간단합니다. 피고는 고인의 병약한 상태를 이용해 말도 할 수 없는 상황을 본인에게 유리하게 왜곡했습니다. 그리고 뒤이어 위조된 문서를 내세워 상속을 독차지하려 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가족 간 다툼이 아니라 명백한 사기 행위에 해당합니다. 재판부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들을 다시 검토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가슴속에서 뭔가 뜨겁게 치밀어 오르는 걸 느꼈습니다. 오랜 시간 누적된 분노와 억울함이 이제야 조금은 풀리는 듯 했습니다. 방청석에 앉아있던 어머니는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그동안 형님의 말만 믿고 저를 몰아세웠던 기억이 떠올라서일까요? 어머니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손수건으로 눈물을 훔치셨습니다. 그러나 형님은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단순한 오해일 뿐입니다. 아버지는 늘 저에게만 의지하셨어요. 동생은 제대로 찾아오지도 않고 이제 와서 무슨 권리를 주장합니까? 그 말에 저는 더는 참지 못하고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그러나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형님, 저도 아버지 병실에 갔습니다. 병원비도 생활비도 나누어 냈습니다. 아버지는 저희 삼남매 모두를 똑같이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아버지의 마지막 뜻을 왜곡합니까? 왜 당신의 욕심 때문에 아버지를 욕되게 합니까? 법정 안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고요해졌습니다. 형님은 제 눈을 피하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의 눈가에는 땀이 맺혀 있었고 손끝은 불안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판사는 서류를 정리하며 짧게 선언했습니다. 오늘 제출된 증거와 증언은 충분히 명확합니다. 고인의 재산은 법적으로 정해진 절차에 따라 공평하게 상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 순간 제 눈앞이 뿌옇게 흐려졌습니다. 참을 수 없는 눈물이 솟구쳤습니다. 억울했던 시간들, 형님 때문에 꾹꾹 눌러 담았던 분노와 슬픔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형님은 그 자리에 주저앉은 듯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방청석에서는 작은 박수와 함께 안도의 한숨이 흘러나왔습니다. 사람들은 마침내 진실이 밝혀졌음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 싸움은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재판은 이제 막 본격적인 국면으로 들어가고 있었고 형님은 여전히 모든 걸 잃지 않기 위해 몸부림칠 게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이 싸움의 진짜 끝은 형님이 법정에서 완전히 무너지는 순간일 거라는 것을요. 법정을 나서던 순간 제 귀에 형님의 낮고 거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끝난 게 아니야. 네가 이렇게 날 망신 주면 나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다. 형님의 눈빛은 여전히 매서웠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두려움과 불안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차분히 그를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형님, 이건 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입니다. 형님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진실은 변하지 않아요. 형님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뒷모습을 보이며 떠나갔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는데 묘한 허망함이 밀려왔습니다. 언젠가 존경하고 의지했던 큰형이 이제는 낯선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며칠 뒤 열린 두 번째 재판은 더욱 본격적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변호사들 사이에 공방이 치열하게 이어졌습니다. 형님 측은 끈질기게 억지를 부렸습니다. 영상 속 장면은 피고의 단순한 독백일 뿐입니다. 아버지가 실제로 반대하셨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오히려 오랜 기간 간호를 맡아온 것은 피고였고 그 헌신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러나 저희 변호사는 냉정하게 반박했습니다. 헌신은 미덕이 될 수 있지만 그것이 상속을 독차지할 이유가 될 순 없습니다. 고인의 뜻을 왜곡하고 심지어 위조 문서까지 만들어낸 피고의 행동은 도저히 용납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추가 증인이 법정에 섰습니다. 그날 병문안을 왔다던 친척형이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증언했습니다. 저는 직접 들었습니다. 고인이 재산은 똑같이 나눠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형님이 며칠 뒤에 친척들에게는 정반대의 이야기를 퍼뜨리더군요.
순간 형님의 얼굴은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주변 방청객들의 눈빛은 점점 싸늘하게 바뀌었습니다. 판사는 서류와 증언들을 다시 정리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피고 측은 고인의 명확한 뜻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원고 측은 CCTV 영상, 간호사의 증언, 친척의 증언, 필적 감정까지 제출했습니다. 이는 충분히 신빙성이 있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 형님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외쳤습니다. 이건 함정이에요. 다들 나를 모함하는 거라고요. 왜 나만 죄인 취급을 합니까? 그러나 그 순간 판사의 목소리가 단호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피고 감정을 억제하십시오. 더 이상 이런 태도는 재판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법정은 다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저는 형님의 외침을 들으며 묘한 슬픔을 느꼈습니다. 형님은 끝까지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동시에 알았습니다. 이제 형님은 점점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다는 것을요. 재판이 끝난 뒤 어머니는 제 손을 붙잡고 눈물을 글썽이며 말씀하셨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그동안 내 말을 안 믿고 형 말만 따랐구나. 네가 이렇게까지 고생할 줄은 몰랐다. 저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니. 아버지의 뜻이 존중받기만 하면 돼요. 전 그거 하나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러나 제 마음속에서는 또 다른 결심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진실을 밝히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형님이 저지른 모든 행동의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해야 한다는 결심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세 번째 재판에서 판결이 내려질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긴 싸움의 끝자락에서 형님은 결국 무너져 내리게 될 운명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세 번째 재판 날 법정에 들어서자마자 느껴지는 긴장감은 이전과는 달랐습니다. 방청석에는 친척들뿐 아니라 소문을 듣고 찾아온 지인들까지 빽빽하게 들어차 있었습니다. 모두가 이번 판결을 지켜보려는 듯 호기심과 긴장감이 뒤섞인 눈빛을 하고 있었습니다. 형님은 여전히 정장을 단정하게 입고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그 눈빛과 표정은 예전처럼 당당하지 않았습니다. 눈 밑에는 짙은 다크서클이 내려앉아 있었고 손가락은 연신 떨리고 있었습니다. 판사가 자리에 앉자 법정은 고요해졌습니다. 판사는 짧게 기침을 하고는 재판을 열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가 고인의 간호를 핑계로 상속재산을 독차지하려 했다는 혐의에 대한 것입니다. 오늘은 최종 변론과 판결을 진행하겠습니다. 형님 측 변호사가 마지막 발언을 시작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CCTV 영상은 오해의 소지가 많습니다. 피고가 한 말은 고인을 위로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그것을 상속 강요로 해석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또한 고인을 몇 달 동안 정성껏 모신 사실은 분명히 피고의 헌신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비록 문서에 의혹이 제기되었으나 피고의 진심까지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 형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억지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점점 갈라져 있었고 손끝은 물잔을 꽉 쥔 채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어서 제 변호사가 자리에서 일어나 차분하게 그러나 힘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재판장님, 헌신은 분명 귀한 가치입니다. 그러나 헌신이 곧 재산을 독차지할 권리는 아닙니다. 피고는 병상의 고인을 압박했고 대답하지 못하는 침묵을 자기 멋대로 해석하여 유언이라 주장했습니다. 이는 사랑하는 가족을 지켜야 할 아들이 취할 행동이 아닙니다. 게다가 위조된 문서를 제출하며 가족과 법을 기만했습니다. 그 순간 판사가 CCTV 영상을 다시 재생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영상 속에서 형님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아버지, 이제 저밖에 없잖아요.
그러니 모든 건 다 제게 주신다고 하셔야 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나 대답은 없었습니다. 침대 위에 아버지는 아무런 반응을 하지 못한 채 힘겹게 숨만 몰아쉬고 계셨습니다. 형님의 혼잣말과 억지 웃음이 고스란히 녹화되어 있었습니다. 영상이 끝나자 법정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형님은 고개를 푹 숙인 채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다는 걸 스스로도 알았을 겁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판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본 법정은 고인의 유산을 법적으로 정해진 비율에 따라 공평하게 상속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피고가 제출한 문서는 위조 가능성이 높아 증거로 채택하지 않으며 오히려 사문서 위조 및 행사 혐의에 대한 별도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순간 방청석에서 웅성거림이 터져 나왔습니다. 형님은 의자에 앉은 채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그는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입술만 파르르 떨릴 뿐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순간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 무너져 내리듯 풀려나가는 걸 느꼈습니다. 오랜 시간 억눌렸던 분노와 억울함, 형님 때문에 잠 못 이루던 수많은 밤이 스쳐갔습니다. 드디어 정의가 제 편이 되어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끝난 건 아니었습니다. 판사는 마지막으로 차갑게 덧붙였습니다. 피고에 대해서는 상속권 주장을 배제하고 위조 혐의에 대한 수사 절차가 곧 개시될 것입니다. 형님의 얼굴은 완전히 굳어버렸습니다. 그토록 자신만만하던 형님이 이제는 절망과 공포에 휩싸인 채 숨조차 고르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제 진짜 무너짐은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요. 판사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진 뒤 형님은 마치 얼어붙은 사람처럼 꼼짝하지 못했습니다. 어깨는 축 처져 있었고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습니다. 그토록 오만하던 눈빛은 사라지고 남은 건 두려움과 허망함 뿐이었습니다. 방청석에서는 낮은 탄식과 함께 수군거림이 흘러나왔습니다. 세상에 저렇게까지 욕심을 부리다니. 결국 진실은 다 드러나는구먼.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가슴 한편이 시원해지면서도 묘한 쓸쓸함이 몰려왔습니다. 같은 피를 나눈 형제가 돈과 욕심 때문에 이렇게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보고 있으니 말입니다. 재판이 끝난 후 법정을 나서는데 기자로 보이는 사람들이 다가와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혹시 가족 간 상속 다툼으로 법적 공방까지 온 심정이 어떠십니까?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저 아버지의 뜻이 존중받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게 다입니다. 그렇게 법정을 나서자 어머니가 제 앞에 서 있었습니다. 눈가가 붉게 충혈된 채 저를 한참 바라보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미안하다. 내 말을 믿어야 했는데 내가 그동안 형 말만 따랐구나. 네가 이렇게까지 고생할 줄은 몰랐다. 저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니. 아버지도 하늘에서 보고 계실 겁니다. 이제라도 진실이 밝혀졌으니까요. 어머니는 끝내 눈물을 터뜨리셨습니다. 그 모습에 저도 목이 메어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눈물은 억울해서 흘리는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오랜 억울함이 풀리고 정의가 바로 선 순간에 흘리는 해방의 눈물이었습니다. 며칠 뒤 형님에 대한 경찰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위조 문서를 제출한 정황이 명백했기 때문입니다. 형님은 조사실로 불려다니며 망신을 당했고 소문은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그토록 형님을 두둔하던 친척들도 이제는 하나둘씩 등을 돌렸습니다. 그렇게 당당하더니 결국 사문서 위조라니. 형제가 아니라 남이라도 저건 너무한 짓이지. 형님은 더 이상 발뺌할 수도 없었고
외로이 궁지에 몰려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안쓰럽게 느껴지기도 했지만 동시에 스스로 자초한 결과라는 걸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던 길, 저는 아버지가 생전에 자주 하시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재산이란 건 잠깐의 유혹일 뿐이다. 그러나 가족의 믿음은 평생을 지탱하는 힘이다. 그 말씀을 떠올리며 눈가가 다시 뜨거워졌습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시던 믿음은 결국 깨졌지만 동시에 아버지가 지키고자 하셨던 공평함은 끝내 살아남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형님의 몰락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사이다 같은 순간은 이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가 저지른 모든 잘못이 만천에 드러나고 그가 스스로 뿌린 씨앗의 대가를 치르게 될 시간이 가까워지고 있었으니까요. 형님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면서 집안 분위기는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형님을 감싸며 저를 비난하던 친척들이 이제는 연락을 끊거나 곱지 않은 시선을 보냈습니다. 형수님, 큰형이 그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습니다. 참, 돈이 무섭긴 무섭네요. 아버지 유언까지 조작하다니. 이런 말들이 여기저기서 들려왔습니다. 저는 씁쓸했지만 한편으로는 안도했습니다. 드디어 사람들이 진실을 보기 시작했으니까요. 형님은 수사 과정에서 점점 무너져 갔습니다. 경찰 조사실에 다녀온 날 그의 얼굴은 초췌하고 눈빛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냥 내가 조금만 더 가졌으면 했던 건데 왜 이렇게까지 됐을까? 그가 중얼거리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후회라기보다는 여전히 자신의 욕심을 정당화하려는 자기 변명이었습니다. 그 사이 제 삶은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억울함이 풀리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고 무엇보다 아버지의 뜻을 지켰다는 사실이 제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아내와 함께 저녁 식탁에 앉아 조용히 밥을 먹을 때면 저는 속으로 감사했습니다. 여보, 이제 조금은 편해졌지? 아내가 물으면 저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드디어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아. 아이들도 제 눈치를 보며 조심스럽게 웃었습니다. 그동안 집안에 드리웠던 무거운 그림자가 조금씩 걷히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형님은 여전히 발버둥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끝까지 억울하다고 주장하며 모든 게 제 계략이라고 떠들었습니다. 그러나 증거는 이미 명확했습니다. CCTV 영상, 간호사와 친척의 증언, 필적 감정서까지 어디에도 형님이 빠져나갈 틈은 없었습니다. 결국 검찰은 형님을 기소했습니다. 혐의는 사문서 위조와 행사, 그리고 상속권 침해 시도였습니다. 뉴스 기사에도 형님의 이름이 오르내렸습니다. 가족 상속 다툼, 장남의 위조 서류 드러나 충격. 기사 제목을 보는 순간 저는 허탈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가문의 체면을 중시하던 형님이 결국 스스로 가문의 먹칠을 한 셈이었으니까요. 이제 집안의 중심은 더 이상 형님이 아니었습니다. 친척 모임에서도 사람들은 저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진실을 밝힌 게 대단하다. 네가 아니었으면 모두 속을 뻔했어. 저는 그 말에 특별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속으로 아버지께 감사했습니다. CCTV도 증언도 결국은 아버지를 지키려는 하늘의 뜻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형님은 점점 더 외로워졌습니다. 주변에서 등을 돌리자 그는 혼자 술에 취해 거리를 헤매거나 집에서 불 꺼진 채 지내는 날이 많았습니다. 저는 안쓰럽기도 했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그가 스스로 선택한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형님의 몰락은 단순히 법정에서의 패배가 아니라 인생 전체를 무너뜨리는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요. 형님에 대한 기소가 확정되자
집안 분위기는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친척 모임에서 형님이 중심에 서서 큰 소리치곤 했지만 이제는 누구도 그를 곁에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모임에 나가면 모두 고개를 돌렸고 한때 형님을 두둔하던 사람들도 더는 그의 편을 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한동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셨습니다. 아들을 향한 애타러탐과 배신감이 뒤섞여 깊은 한숨만 내쉬셨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 키운 걸까? 형제가 서로 의지하고 살아야지 어쩌다 이렇게 돼버린 걸까? 저는 그 옆에서 조용히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잘못은 어머니께 있는 게 아닙니다. 선택은 형님이 한 거니까요. 저희가 아버지의 뜻을 지켰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어머니는 눈가가 젖은 채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저는 이번 사건을 겪으며 많은 걸 깨달았습니다. 돈과 재산은 결국 사람의 본심을 드러내는 거울과 같았습니다. 형님이 보여준 모습은 안타깝고 슬펐지만 동시에 제게는 값진 교훈이 되었습니다. 돈 앞에서 사람을 잃지 말아야 한다. 그것이 아버지가 남긴 가장 큰 유산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형님은 점점 고립되었습니다. 회사에서도 평판이 무너져 거래처가 등을 돌렸고 친구들도 멀리했습니다. 결국 형님은 혼자 남아 쓸쓸히 술잔만 기울이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그 모습을 들으며 저는 잠시 마음이 흔들리기도 했습니다. 형제가 이렇게까지 망가지는 걸 바라보는 게 가슴 아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곧 다짐했습니다. 불쌍해 보이지만 그건 형님이 스스로 만든 길이다.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대가다. 이제 제 삶은 조금씩 평온을 되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아내와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단란한 저녁 식탁, 아이들의 웃음소리, 그런 순간들이야말로 진짜 행복이었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약속했습니다. 다시는 돈 때문에 가족이 갈라지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 내 아이들 앞에서는 아버지가 보여주신 공평함을 지켜야 한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아버지가 진정으로 남기고자 하신 건 돈도 재산도 아닌 바로 그 공평함과 신뢰라는 사실을요. 형님의 몰락은 제게 큰 상처였지만 동시에 제 삶을 다시 돌아보게 한 계기였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뜻을 지켜냈다는 것, 그리고 앞으로 그 뜻을 이어가는 게 제 몫이라는 걸 잊지 않기로 다짐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사건은 점점 마무리되어 갔습니다. 형님에 대한 재판은 언론에도 보도되었고 형제가 상속을 두고 다투다 위조 서류로 무너졌다. 라는 기사 제목이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습니다. 저는 한동안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억울함이 풀렸다는 안도감도 있었지만 동시에 마음 한쪽은 쓰라렸습니다. 어린 시절 형님은 저를 이끌어주던 든든한 존재였습니다. 함께 학교에 가고 아버지 몰래 용돈을 건네주던 따뜻한 형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 눈앞에 있는 형님은 욕심에 사로잡혀 무너져버린 낯선 사람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밤마다 긴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형제가 서로 의지하며 살아야지. 아버지가 살아 계셨으면 얼마나 마음 아프셨을까.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제 가슴은 미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아버지는 하늘에서 지켜보고 계실 겁니다. 우리가 끝내 진실을 지켜냈다는 걸 누구보다 기뻐하고 계실 거예요. 저는 이번 일을 통해 가족이라는 이름이 얼마나 쉽게 흔들릴 수 있는지도 배웠습니다. 돈과 재산 앞에서 믿음이 무너지고 심지어 형제의 사이마저 갈라질 수 있다는 걸 직접 경험했으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욕심이 판을 쳐도 결국 진실은 드러난다는 것, 그리고 정의는 반드시 이긴다는 것을요. 영상을 통해 형님의 민낯이 밝혀지던 순간을 저는 절대 잊지 못할 겁니다.
그때 느낀 전율, 그리고 억울함이 풀리던 눈물. 그건 단순히 저의 승리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지켜낸 승리였습니다. 저는 이 경험을 제 삶에 새기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제 아이들에게도 말해줄 겁니다. 돈보다 중요한 건 믿음이고 재산보다 귀한 건 가족 간의 신뢰다. 아무리 유혹이 커도 그걸 잃으면 결국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 이제 제 곁에는 든든한 아내와 아이들이 있습니다. 저는 매일 저녁 식탁에서 아이들 웃음을 들으며 다짐합니다. 내가 받은 이 교훈을 절대 잊지 않고 너희 앞에서는 늘 공평하고 정직한 아버지로 살겠다. 형님은 무너졌지만 저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뜻과 함께 제 삶은 앞으로도 꿋꿋하게 나아갈 겁니다. 재판이 끝나고 시간이 제법 흘렀습니다. 형님은 결국 모든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채 법정에서 싸우다 패배했습니다. 사문서 위조와 상속권 침해 시도는 무겁게 다뤄졌고 그의 이름은 가족과 지인들 앞에서 철저히 추락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형님은 집안의 자랑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친척들 사이에서는 조용히 외면당하는 인물이 되어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똑똑하고 든든한 장남이었는데 돈 앞에서는 사람이 저렇게 변할 수도 있구나. 사람들의 말은 냉정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시선들보다 아버지의 뜻이 지켜졌다는 사실이 가장 위로가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큰아들을 생각하면 눈시울을 붉히셨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래도 다행이구나. 아버지 말씀대로 공평하게 나눠 가질 수 있게 됐으니. 저는 그 말씀에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이번 일을 통해 많은 걸 깨달았습니다. 정의는 때로 늦게 오는 듯 보이지만 결국 반드시 찾아온다는 것. 그리고 아무리 가까운 형제라도 욕심 앞에서는 돌변할 수 있다는 슬픈 진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진실을 붙잡고 싸워야 한다는 사실 말입니다. 저는 가끔 아이들에게도 이번 일을 들려줍니다. 직접적인 세부 내용은 말하지 않지만 늘 이렇게 정리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진실을 숨기면 안 되고 욕심에 눈이 멀면 결국 혼자가 된다. 하지만 진심과 정직함은 반드시 누군가가 알아봐 준다. 이제 저와 가족은 조금 더 단단해졌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의심하지 않고 오히려 믿음을 더 굳건히 다지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형님이 무너진 자리는 아쉽고 안타깝지만 동시에 우리에게는 값진 교훈을 남겨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늘 아버지의 목소리를 마음속에 새기며 살아가려 합니다. 재산이란 건 잠깐의 바람일 뿐이다. 그러나 믿음은 평생을 지탱하는 기둥이다. 그 말씀을 가슴에 품고 저는 오늘도 살아갑니다. 욕심이 아닌 믿음으로, 재산이 아닌 신뢰로 가족이라는 이름을 지켜내기 위해서 말입니다.